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오늘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를 한다. 명품으로 휴가마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 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꼬리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오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죽지 않듯 몇몇이 전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과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때론 부를 이용해 벌린 모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하나하나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유지, 개선,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인과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라 빈틈없이 움직인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이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재는 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온유, 선의,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보호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sweet pain, 달콤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Sweet Pain.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네,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뒤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1,000만 원에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은 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에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의미로는 처음에 1,000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에 1,000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20대 젊은 친구인 오창민 군이나 현 직장인인 홍서진 씨는 각각 100억이 목표다. 이성천 군은 매장 10개가 목표다. 이정교 군은 매일 1억씩 365억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직원 10명 남짓의 현재 회사 규모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매출 목표다. 강원호 군은 목표를 1조로 수정했다. 현재 매출의 무려 20배에 가까운 목표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현진 군은 500억, 허진숙 대표는 500억, 또 100만 부의 책을 파는 목표 등 현실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3%나 물가 상승률 5%보다 많이 성장하면 추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10%만 성장시킨다 해도 멋진 목표인데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가진 걸까? 이들에겐 목표를 세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교 군은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파니 하루에 1억 원 판매로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1억 매출은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는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하루 한 번 이뤄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이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끈기와 기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이회수의 존버 정신은 존중받을 만하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에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이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언젠가 울타리를 잠그는 열쇠를 잊어버려 자물쇠를 부셔야 할 일이 있었다. 망치로 10번을 내리치고 20번을 내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작은 망치로 상업용 대형 자물쇠를 부셔서 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였다. 마사지 받는 것처럼 자물쇠는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서너 번 쳐보고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20번쯤 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쳐본 이유는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결국 100번 가까이 치자 한 방에 후드득 자물쇠 고리가 부서졌다. 끈기 있는 작은 반복에 대형 자물쇠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나 자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말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 라는 말을 듣기 바란다면 무엇인가 이룰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라거나 우연한 요행이 생기기를 바랬다면 틀린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꿈이 있었다 라고 말하며 살게 될 뿐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기절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꿈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꿈은 다리가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그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아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망한 비즈니스를 겁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식을 살 때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주식에 전액을 쏟아붓는다. 흔히 말하는 투자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기에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해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10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위험을 이해할 때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은 대가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낀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 속에는 기회와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인생이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이 하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중대하고 시급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때에 따라 채 1분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이어지는 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들이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짜리 임대계약이라든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일 등은 경중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한 결정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안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위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들은 조직을 진취력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런 사자라면 결국 굶어 죽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는 것 중에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많은 일을 위험과 함께 결정해 나간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안전이 최고의 위험 대비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선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해산물 식당이 폭탄을 맞는 시기다. 그러나 실상 콜레라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식당을 찾아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 사람들은 연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 때문에 그슬린 고기를 가려먹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면 위험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내몰게 될 뿐이다. 인간의 보편적 위험을 제거하려는 안전 요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과 공공정책, 의료 정보들이 난무한다. 전기용품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이 안보험, 유기농식품, 방역 커튼, 이중 창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의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결국 모두 죽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젊어서 대기업을 다니다 샌드위치 체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실패 가능성을 세세히 조사했다. 무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위험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먼 사태 당시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보며 그 부부가 제로 위험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사뭇 궁금해졌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이 바뀌면 직업이나 생활, 정치, 신념마저 바뀐다.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경쟁자가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다. 스스로 자멸한 경우와 내가 이긴 경우다. 자멸하는 경우는 시장이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이고 내가 이긴 경우는 경쟁을 통해 이긴 경우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경쟁자가 사라졌든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 도쿄역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상가에 가면 수십 곳이 넘는 도시락집이 있다. 도시락 하나에 10만원짜리부터 몇천원짜리까지 다양하다. 하루 이용객만 수천 명이다. 그렇게나 많은 도시락 가게가 모이지 않았다면
고객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전쟁이라면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1대1 맞짱 전투가 아니다. 다자 간의 다시장 전투다. 경쟁자가 한 명도 아니고 이 싸움터에서 이겨도 다른 싸움터에서 전혀 다른 경쟁자가 넘어들어온다. 경쟁에서 살려면 상대를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함께 경쟁하며 더 큰 시장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는 환경으로 변했다. 혼자 살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죽이는 전략은 이미 효용 가치가 사라졌다. 비경제적인 것이다. 고객에게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경쟁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키운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저온 살균 공법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파스테르 유업은 당시 기존 경쟁자들의 고온 살균 공법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스테르는 파격적인 문구로 신문 전면 광고를 퍼부으며 직접 소비자를 설득해 나갔다. 촌스럽지만 한편으론 당당한 그들의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경쟁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이슈화했다.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파스테르는 소비자에게 자신들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부자 동네 우유라는 포지셔닝으로 성공했다. 한 번 이긴 파스테르는 타회사 제품에 섞여 있다는 고름 우유를 이슈하며 제2의 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름 우유 전략은 전체 소비자들이 육아공품 자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전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파스테르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부도를 거쳐 다른 육아공 업체에게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장악을 위해 경쟁자를 죽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준 경우다. 몇 년 전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컨테이너 1,800개를 한 번에 실어 나갈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주문한 일이 있었다. 1만 TEU급도 드물던 시기에 18,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운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전략이었다. 뒤따라서 2위 해운사인 MSC도 18,000 TEU급 4척을 발주했다. 18,000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1만 이하의 선박에 비해 운송비를 30% 정도 아낄 수 있었다. 머스크는 이듬해 운임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데 성공했다. 경쟁 해운사들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2년은 국내 4대 해운사들이 2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해다. 이후 해운사들은 대형 선박을 앞세워 운임 경쟁에 나섰다. 그러자 해운사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합병에 나섰다. 프랑스 CMA가 넵튠 오리엔트 라인스를 인수했고 중국 원양 운수는 차이나시핑을 사들였다. 결국 지나친 가격 경쟁은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경쟁사를 따돌리고 독식을 꿈꾼 머스크 역시 2016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86%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경쟁자를 죽이려다 자신의 목을 조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경쟁자는 단순히 내 지역의 침범한 무례한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고 협력자며 조력자다. 날기 위해 한 쌍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곧이어 경쟁자가 따라붙으면 공짜로 밥 숟가락 얻은 듯 욕하기 일쑤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것도 혼자의 힘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 진입 비용은 사업 자체 비용이라기보다 사업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이 자본을 무상으로 지불해주는 경쟁자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상 단독 주자라도 이내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혼자 확장시킨다는 건 역부족이기 말이다. 결국 경쟁자는 협력자이자
조력자다. 경쟁자는 자기 자본을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며 무상으로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 초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기회다. 시장을 독점하면 혼자 100개를 먹지만 시장을 10배로 키워 20%를 차지하면 200개를 먹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이긴다는 것은 경쟁자를 죽이고 홀로 선다는 뜻이 아니다. 경쟁자와 함께하지만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이다. 사업에서 이긴다는 건 없다. 그저 앞서 있을 뿐이다. 미국 최대 식품 유통회사 크로거는 1등 아니면 2등 전략이 있다. 각각의 도시에서 1등 혹은 2등으로 살아남겠다는 전략이다. 반드시 1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3등도 아니다. 이 전략으로 미국 35개 주에 2,77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크로거의 주가는 지난 5년 사이 10불에서 40불까지 올랐다. 미국 내 최대 식품점이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언급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훌륭한 경쟁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한 톰 피터스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외형을 확대하고 서로 그릇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업의 긴장감을 풀어놓고 역동성 있게 만든다. 이제 경쟁자를 인정하자.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경쟁자에게서조차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얻지 않은 모든 승리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빼앗기기 마련이다. 경쟁사보다 더 싼 물건에 관심을 갖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갖는 일에 집중하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을 때 집중하기보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업은 사업의 본질을 잊은 경우다. 세상의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빛도 중력을 따라 휘어질 줄 안다. 방해를 받지 않은 사업이란 없으며 방해를 받지 않은 상황도 없다. 흔히 경영자는 자신의 업종에 있는 경쟁업체만 경쟁자라 인식하지만 이미 산업 간 경계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애플이 전화기 사업을 가져갈 줄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편의점은 식당을 위협하며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산업을 위협해 들어온다. 그러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경쟁자와 의지를 굳게 하며 경쟁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내게서 배웠다거나 나보다 어리다거나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타 지역이라는 등 부모의 배경 따위를 문제 삼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같은 이유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지나쳐 권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조직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해 작은 위험에도 쓰러진다. 반면에 정직, 공존, 존중, 이해의 문화를 가진 조직은 점점 견고해지며 유연함을 유지해 성장한다. 이 세상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모든 한 하늘 아래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다. 가까운 것은 가까운 이유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고 멀면 먼대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상황에서 존중을 만든다. 이런 상호 공감의 확장이 나를 성장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하며 전체가 성장하는 틀을 만든다. 남을 지게 만든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상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성이다.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신조 바이 김승호.
자신의 타이틀이 직업이자 직책인 경우는 대통령과 사장을 빼면 거의 없다. 이 두 직책은 나라든 독립된 법인체든 조직의 가장 위에 선다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들은 조직을 통솔하고 유지, 확장하기 위한 품격이 필요하다. 일부 직업군은 자신들만의 강령과 신조를 만들고 선서를 통해 서약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을 서약한다. 의사라는 직업에 부합되는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틀을 다지는 것이다. 간호사들도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미 육군들은 미 육군 복무신조 솔저스 크리드를 통해 나는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같은 군의 존재 이유가 포함된 13개의 신조를 암기한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4개의 복무신조를 가지고 있다. 교직 윤리 현장은 교직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기업들조차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문서화해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기본 신념을 토대로 주주, 임직원, 고객, 사회에 대한 표준 정책을 규정해 기반 가치로 삼고 있다. 나 역시 사장인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장의 기준으로 삼을 신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누구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장이란 직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이 10가지 신조를 복사하고 서명해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길 바란다.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신조. 회장 김승호. 1. 나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 주주, 소비자, 사회가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회사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이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나는 직원 개개인을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나이 등으로 승진이나 임금에 차별하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언어 행동을 하지 않겠다. 3. 나는 직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이외의 시간을 존중하겠다. 4. 나는 내 직원들을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할 것이며 거래처에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 5. 나는 선의의 의도를 따라 사업을 할 것이며 청탁이나 뇌물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 보전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 7. 이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인지 항상 고민하고 해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 8. 나는 직원, 소비자, 경쟁자에게 모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겠다. 9. 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탈세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겠다. 10. 나는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기업가로 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보호와 문화사랑을 평생의 보람으로 간직하겠다. 이 글을 읽고 서명을 마친 사장들은 앞으로 이런 자세와 의무감을 가지고 사장의 직책에 임해주기를 권한다. 더불어 사장이 되고자 꿈꾸는 모든 이도 이런 자세를 마음에 담아 훌륭한 사장이 되길 바란다.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는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모두와 똑같은 제품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서비스 개선 욕구가 더욱 강렬해지자 모든 경제 영역에서 품질 개선 운동이 일어났다. 서비스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의사나 공무원들조차 승무원이나 백화점 직원처럼 서비스 품질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가격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과 사업 가치를 만들어냈다. 생산자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상품의 이미지 유지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소비자들은 이내 그런 브랜드 가치를 믿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시장 뒤 거대한 또 다른 시장이 다가와 있다. UCLA 앤더스 경영대학원의 경영자 교육 교수이자 분석가인 조셉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는 이를 경험 경제 시대라고 표현했다. 대량 생산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물건이 싸면 가치는 충분했다. 브랜드 시장에서 소비자는 형성된 브랜드 가치에 입각한 가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상품의 브랜드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 경제 시대다. 경험 경제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공감을 뜻한다.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산자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제품이 만들어진 이유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즉 사업이든 상품이든 스토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험 경제의 연관 단어는 진심, 솔직, 공유, 공정, 정직, 공개, 분배, 배려, 합리, 믿음이다. 이제 사업은 이 단어 중 어느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고급이나 신속, 청결, 친절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제 경험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제품의 공급을 넘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탐스 슈즈는 신발을 한 켤레 판매할 때마다 빈민국에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다. LG생활건강의 비욘드도 국내 최초 무동물 실험 제품을 출시했으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멸종위기 동물 보호 펀드에 적립된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는 국제 열대 우림 동맹 인증 마크가 있는 원두만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돕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 할리스 커피는 원두 소비량이 매년 월 평균 12%씩 증가했다. 유니클로 역시 지난해 기부를 받은 1,000만 벌의 의류를 난민들에게 전했다.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실수는 과장과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하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몇 겹을 칠해도 화장품 광고 속 연예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도 다 안다. 모니터에 등장하는 저 햄버거 사진과 내가 받아든 햄버거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 실망감은 아이폰을 주문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벽돌이 배송돼 온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내 손에 주어질 제품 그대로의 사진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로 만들어줄 때 소비자는 공감한다. 광고 이상의 가치를 준다면 소비자는 감탄한다. 오히려 광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소비자와 공감을 나눴는데 광고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위험한 회사는 간판에 가맹점 모집이라고 써놓은 곳이다. 그런 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본사가 무엇으로 수입을 내는지 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광고에 진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소비자는 본질에 충실한 기업을 분명 사랑한다. 사랑이란 모름지기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자랑하려 들고 누구에게든 보이려 든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애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험 경제가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어쩌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경험 경제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업가에게 권고한다. 이런 사업 환경을 앞두고 가짜로 사업하지 말기를 말이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존중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존중을 받는 시대다. 자신의 양심과 사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질환,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만 150여 종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합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형성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면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이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품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의 첫 스노우포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단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이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화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체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랬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목표 매출은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